잠깐, 여러분은 지금 30만 명의 군인이 프랑스 해변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기적에 박수치고 있습니까? 스탑. 여러분이 모르는 이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덩케르크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적 대참사였습니다. 전차는 0대, 포병은 0%, 영국 육군의 모든 장비가 프랑스 해변에 버려졌습니다. 영국은 지금 핵무기 없는 나라처럼 알몸입니다. 히틀러는 코앞에 와 있습니다. 세상은 물었습니다. 처칠, 이제 뭐 할 건가? 평화 협상? 항복? 그리고 처칠은 연단에 섰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그는 웅변가로서의 모든 경력, 모든 지혜, 모든 고독의 시간을 압축하여 마치 한 노인이 세계를 향해 던진 핵폭탄과 같은 선언을 터뜨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연설로 처칠이 어떻게 히틀러를 이기게 됐는지.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상륙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덩케르크의 물리적 패배를 불멸의 의지라는 영적 승리로 단숨에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연설 한마디가 영국 국민을 단결시켰고 항복을 주장하던 정치인들을 침묵시켰으며 히틀러의 전쟁 계획을 단번에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유를 향한 그의 말이었습니다. 이 연설 하나로 영국은 살았고 세계는 역사의 진로를 틀었습니다. 1935년 런던은 정치적 냉기와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의사당 구석진 자리에 윈스턴 레너드 스펜서 처칠 경이 앉아 있었다. 한때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 중 하나였던 그의 이름은 이제 퇴물, 고집불통, 시대착오적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젊은 날의 영광은 1915년의 한 사건, 갈리폴리 참사의 짙은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처칠은 40세의 해군 장관으로서 야심차게 계획했던 갈리폴리 작전이 처참한 재앙으로 끝나자 전쟁터의 최전방을 자처하며 명예회복을 시도해야 했다. 수십만 명의 연합군 사상자가 발생한 이 작전의 실패는 처칠의 정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치명타를 입혔고 영국 국민들은 그를 무모함의 상징으로 기억했다. 처칠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시가를 깊이 빨아들이며 회상한다. 갈리폴리 그 비극은 내 생애 가장 뼈아픈 실패였네. 나는 지휘권을 잃었고 나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 함께 잃었지. 사람들은 나를 공격적인 독불장군, 피를 부르는 전쟁광이라 불렀네. 하지만 그 모든 비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나는 그 참사 속에서 배웠다네. 가장 혹독한 실패만이 가장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잠시 재기에 성공했던 처칠은 1929년 보수당의 패배와 함께 권력에서 멀어졌고 1930년대 내내 정치적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당의 노선과 대립하며 내부에서도 고립되었고 그의 의견은 의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동료 의원들은 그의 연설이 시작되면 자리를 피하거나 대놓고 야유를 보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이 처칠을 재정비하고 단련시켰다. 유럽 대륙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군사력을 증강하며 광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영국 정치권은 유화 정책 어피즈먼트이라는 치명적인 오판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히틀러를 합리적인 협상 파트너로 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처칠만이 그 환상에 반대하며 홀로 외쳤다. 의회 연단에서 처칠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청을 높였다. 독일은 지금 전시체제로 완벽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순간에도
히틀러는 유럽을 정복할 군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재무장해야 합니다. 유화 정책은 평화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처칠은 차트웰 저택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지적 자산을 동원했다. 그는 역사서를 집필하며 고대 로마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탐독했고, 독재자가 등장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붕괴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는 군부, 정보국, 심지어 독일 내부의 반나치 인사들과 비밀리에 연락망을 구축하여 유화 정책을 펴는 정부보다 더 정확한 군사 정보를 수집했다. 처칠이 서재에서 고독하게 펜을 돌리며 자신의 신념을 되새긴다. 그들이 나를 비웃어도 좋다. 정치적 고립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 역사를 통해 배웠다. 평화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나는 나만의 신념과 통찰을 무기 삼아 이 광야를 건널 것이다. 내가 옳다면 결국 역사가 나를 다시 부를 것이다. 이 10년의 광야의 시간은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경솔함과 오만함을 씻어내고 노년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역사적 책임감을 완벽하게 갖추게 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처칠은 대중에게 잊혔을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1940년 봄, 유럽은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 잠긴 듯 했으나 그 정적 아래에서는 독일의 철갑 부대가 땅을 울리는 소리가 이미 들려오고 있었다. 처칠의 10년간 이어진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독일은 1939년 9월 폴란드를 순식간에 집어삼킨 데 이어 1940년 4월 전략적 요충지인 노르웨이를 전격 침공하여 영국-프랑스 연합군을 처참하게 격파했다. 이 노르웨이 참패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다. 이는 평화를 가져왔다고 자랑했던 네빌 체인벌린 총리의 유화 정책 어피즈먼트이 낳은 처참한 정치적 결과였으며 영국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5월 7일과 8일, 이틀간 하원에서 벌어진 노르웨이 전역에 대한 격렬한 토론은 체인벌린 정부의 사망 선고와 같았다. 의회의 분위기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고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총리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 유명한 레오 에머리 의원이 올리버 크로멜의 말을 인용하여 체인벌린에게 내뱉은 일갈은 의사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일을 한 만큼 해로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러나십시오. 처칠은 해군 장관으로서 노르웨이 작전을 공동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투지와 솔직함 덕분에 이 비난의 표적에서 기적적으로 비껴나 있었다. 하지만 체인벌린은 더 이상 국론을 통일할 능력을 상실했다. 해설자는 이제 총리직을 둘러싼 영국 역사상 가장 긴박했던 48시간의 정치 드라마가 막을 올렸음을 선언한다. 1940년 5월 9일 체인벌린은 후임 총리 문제를 고심했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두 인물, 외무장관 로드 헬리팩스와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을 후보로 놓고 저울질했다. 당시 정치계의 거대한 무게추는 처칠이 아닌 헬리팩스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헬리팩스는 영국의 가장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옥스퍼드 출신의 단정한 용모와 신중한 언행을 갖춘 기득권층이 원하는 완벽한 지도자상이었다. 그는 유화 정책에 대한 책임이 처칠보다 적었고 무엇보다 히틀러와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정치와 군부, 왕실의 보수적인 엘리트들은 여전히 처칠을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박꾼으로 여겼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1915년 갈리폴리의 피 묻은 해변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처칠이 이끄는 전시정부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깊은 불신을 공유했다. 처칠은 강경한 투쟁만을 외쳤기에
그에게 총리직이 돌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영국 정치의 암묵적인 금기처럼 희박해 보였다. 5월 9일 오후 체인벌리는 헬리팩스를 비밀리에 만나 총리직 수락 의사를 타진했다. 헬리팩스는 주저했다. 그는 명예를 소중히 여겼으나 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또한 그는 귀족이었기에 하원 의원들의 격렬하고 비타협적인 비난을 직접 받아낼 수 없었다는 겉으로 드러난 논리적 이유도 있었다. 헬리팩스는 이 순간 자신의 개인적 명예와 안위를 국가의 운명보다 우선시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이 위대한 투쟁을 이끌어갈 철저한 의지가 부족했다. 운명의 5월 10일 아침 9시 이 세기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인간의 논리가 아닌 역사의 충격파에 의해 강제로 해결되었다. 독일군이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국경을 향해 전격전 블리츠크리그를 개시했다는 속보가 런던을 덮쳤다. 이 소식은 단순한 침공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국 전체가 마주한 최후의 심판이었다. 서부 전선은 단숨에 붕괴 직전에 혼란에 빠졌고 타협이냐, 완전한 투쟁이냐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도 남지 않게 되었다. 헬리팩스가 추구했던 협상 가능성은 히틀러의 전차 바퀴 아래 깔려 산산조각 났다. 이제 영국은 오직 전쟁을 원하는 지도자만이 필요했다. 오후 4시 30분 체인벌리는 다시 한번 헬리팩스와 처칠을 수상 관저로 불렀다. 세 남자가 모인 방 안은 극도의 침묵과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체인벌리는 이제 지쳐 보였고 권력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헬리팩스를 응시하며 총리직 수락 의사를 물었다. 헬리팩스는 고심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가? 내가 처칠만큼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만약 실패했을 때 이 귀족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가? 그는 결국 총리직을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거부했다. 헬리팩스는 자신의 거절이 처칠에게 총리직을 넘기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개인적 부담과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운명을 가장 강력하게 원했고 가장 준비된 처칠에게 넘겼다. 헬리팩스가 침묵으로 자신의 입장을 확정짓는 바로 그 순간 역사의 거대한 무게추는 마침내 65세의 처칠에게 기울어졌다. 10년간 그를 외면하고 조롱했던 정치적 흐름이 단 한순간의 절망적인 위기를 통해 뒤집힌 것이다. 체인벌리는 조용히 처칠을 바라보았고 처칠은 말없이 그를 마주했다. 오후 6시 버킹엄 궁전에서 국왕 조지 6세로부터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기 위해 처칠은 차를 몰았다. 국왕은 여전히 처칠의 과거 실책, 특히 갈리폴리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불안해하며 껄끄러워했지만 나라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처칠은 국왕에게 고개를 숙였고 총리로서의 첫 임무를 부여받았다. 해설자는 처칠이 총리 관저로 돌아오면서 느꼈던 내면적 평화와 소명의식을 가장 깊고 세밀하게 파고든다. 65세의 노인에게 닥친 이 엄청난 무게의 왕관은 그에게 정치적 승리감이 아닌 숙명적인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처칠은 총리 관저에 앉아 벽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이 얼마나 이상한 평화인가. 40여 년간의 정치 투쟁, 좌절, 비난, 그리고 고립 속에서 단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던 끊임없는 내면의 투쟁이 이 순간 마침내 멈추었네. 나는 평생 이 최고의 자리를 갈망하며 달려왔다. 때로는 무모했고, 때로는 오만했지만 나의 모든 행동은 결국 이 자리에 서기 위한 과정이었네. 이 순간이 오자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모든 실패와 모든 실수가 이 나라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이자 유일한 자산이었음을. 그는 시가를 깊이 빨아들이며 자신의 삶 전체를 재정의했다.
갈리폴리의 참사는 그에게 전쟁의 잔혹함과 책임감을 가르쳤고 10년간의 고독한 광야 생활은 그에게 적의 의도와 유럽 역사의 흐름을 읽는 냉철한 통찰력을 연마하게 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용기, 그리고 노년의 지혜와 끈기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임무를 위해 태어났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 자리는 정치적 계산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조국의 절규가 그를 불러 세운 것이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짊어질 것이다. 나의 젊은 시절의 오만함과 무모함, 그리고 10년간의 고독한 광야 생활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가혹한 훈련 과정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나의 붓, 나의 목소리, 나의 역사적 통찰, 나의 모든 실패를 이 나라를 구원하는 데 쏟아부을 것이다. 나는 피 흘리는 이 나라의 상처를 싸매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영혼에 불을 지필 것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나의 모든 지혜와 힘을 동원해 조국을 구원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역사가 나에게 준 이 마지막 기회, 이 노년의 소명을 나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처칠의 총리 취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년에 찾아온 운명의 부름이자 한 인간의 수많은 좌절과 고립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65세의 처칠은 끝이 아니라 인간의 불멸의 의지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서막을 열었다. 영국은 이제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끈질기고 준비된 지도자를 얻게 되었다. 1940년 5월 10일 총리직에 오른 윈스턴 처칠이 직면한 현실은 잔혹한 파국 그 자체였다. 독일 기갑부대, 즉 판처사단은 아르덴 숲이라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우회하여 마지노선 메지나 라인의 북쪽을 맹렬히 돌파했다. 그들의 전격전 블리츠크리그 전략은 과거의 모든 전쟁 개념을 산산조각 냈다. 불과 며칠 만에 네덜란드는 항복했고 벨기에는 괴멸 직전이었으며 프랑스 전선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붕괴했다. 해설자는 독일군의 진격 속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묘사한다. 독일 기갑부대는 하루에 80km 이상을 질주했고 영국과 프랑스 지휘부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5월 20일 독일군의 선봉대는 프랑스 북부의 아베비를 통해 마침내 영국 해협연 안에 도달했다. 이로써 30만 명이 넘는 영국 원정군 BEF과 연합군 병사들은 벨기에군, 프랑스군 일부와 함께 북부 해안에 갇혀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코앞에 보이는 영국 해협이었으나 독일군의 폭격과 진격 속에서 영국은 사상 최악의 군사적 재앙, 전군 전멸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처칠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수사적 힘을 동원해야 했다. 5월 13일 총리 취임 후 불과 3일 만에 그는 하원 의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전시 내각의 정책을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감언이설이나 허황된 희망을 속삭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국민들에게 진실의 무게를 정면으로 던졌다. 윈스턴 처칠은 의원들을 향해 단상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한 음절 한 음절 힘주어 선언한다. 나는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 내각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 한 가지, 전쟁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나는 한 단어로 답합니다. 승리.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길고 험난한 고난의 길을 지나서라도 오직 승리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달콤한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해설자는 처칠의 이 연설이 갖는 정신적 힘을 상세히 분석했다. 처칠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숨겨진 용기와 결의를 일깨웠다. 과거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안심시키려 거짓 희망을 심어주었던 것과 달리 처칠은 절망의 깊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을 진정한 투쟁의 동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연설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그의 발밑에서는 다시 한번 항복론이라는 정치적 지진이 시작되었다. 5월 24일 처칠의 전시 내각워 캐버넛 회의는 영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생존을 건 토론장이 되었다. 헬리팩스를 중심으로 한 유화 정책 잔존 세력과 체인벌린 전 총리 등 일부 의원들은 군대가 전멸하기 전에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를 중재자로 내세워 히틀러에게 강화 조약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것이 30만 명의 병사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로드 헬리팩스는 처칠을 직시하며 냉철한 목소리로 현실을 역설한다. 총리,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곧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군대는 덩케르크 해변에서 갇혀 있습니다. 장비는 물론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히틀러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통해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고 명예로운 평화 조건으로 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패배를 인정하고 협상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완전히 고립되어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한 냉철한 선택입니다. 이때 처칠은 자신의 방대한 역사적 통찰력을 무기로 꺼내 들었다. 그는 히틀러라는 독재자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처칠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헬리팩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윈스턴 처칠은 내각 회의실에서 격렬한 목소리로 모두를 압도한다. 협상이라니. 헬리팩스 경, 당신은 히틀러가 어떤 존재인지 잊었습니까? 독재자와의 타협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구걸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굴욕적인 항복 조건을 강요할 것이고 영국은 그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장비, 모든 금,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며 결국 그는 우리의 영혼까지 앗아갈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역사적 지혜를 걸고 말합니다. 독재자는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그에게 협상을 제안하는 것은 그의 손에 채찍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칠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군 장관 A.V. 알렉산더에게 나중에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처칠의 목소리는 분노와 결의로 떨린다. 만약 우리가 협상에 나선다면 나는 오늘부터 이 나라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독일이 세운 괴뢰 정부의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강화 시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의 국가적 명예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명예가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이 될 것입니다. 5월 27일 내각회의는 처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론으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처칠은 마지막 수단으로 내각회의 직후 25명의 비내각 장관들을 별도로 소집했다. 그는 그들에게 프랑스의 상황과 독일의 위협, 그리고 헬리팩스파가 주장하는 평화협상론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다. 처칠은 그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싸워서 이기는 전쟁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열정적으로 호소했다. 윈스턴 처칠은 비내각 장관들을 향해 자신의 신념을 토해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우리 민족의 자유와 명예만은 지켜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국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면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항복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처칠의 이 감정적이고도 논리적인 호소는 비내각 장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처칠의 전쟁 지속 정책을 지지했다. 이 지지 선언은 헬리팩스파에게 치명타를 입혔고 헬리팩스는 결국 협상 카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처칠은 이 5일간의 내부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하며 영국이 나아갈 결코 항복하지 않는 길을 확정했다. 내각 내부의 싸움이 끝난 5월 26일, 처칠은 다이나모 작전 오퍼레이션 다이너모의 발동을 공식적으로 명령했다. 독일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을 봉쇄하며 30만 명이 넘는 영국 원정군 BEF 병사들은 덩케르크라는 좁은 해변에 포위되어 있었다. 그곳은 독일 공군의 UFTWAFFE의 폭격과 포위망 속에서 지옥과 같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작전 초기에 최대 4만 5천 명의 병력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고했다. 이 수치는 영국군이 대륙에 투입했던 병력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혹한 숫자였다. 그러나 처칠은 이 절망적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윈스턴 처칠은 해군 참모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한다. 4만 5천 명이라니.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더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장비를 모두 잃을지언정 병사들의 영혼만은 구해야 합니다. 저들이 바로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입니다. 처칠의 이 명령은 해군과 국민 전체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해군은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선박을 징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칠의 불멸의 의지가 영국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영국 해군 함정만으로는 30만 명의 병사를 단기간에 실어 나르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때 처칠에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에 감동하고 격려받은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어선, 예인선, 요트, 구명보트, 심지어 강에서만 운항하던 내수면 선박까지 수백 척의 작은 배들이 털 십스이 자원하여 영국 해협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 작은 배들은 독일 공군의 맹렬한 폭격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독일 기갑부대의 포격 위험을 무릅쓰고 덩케르크 해변으로 향했다. 해변은 얕아서 대형 군함이 접근할 수 없었기에 이 작은 배들이 주력 수송 수단이 되었다. 이들은 해변의 좌초한 배들의 옆을 지나며 방파제와 임시 부두에 매달린 지친 병사들을 태우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 모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영국 국민 전체의 위대한 집단적 의지가 펼쳐낸 기적이었다. 처칠은 당시의 상황을 런던의 방공호와 전방지휘소에서 시시각각 보고받으며 작전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했다. 그는 공군 장관에게 덩케르크 상공의 제해권을 확보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했다. 공군이 제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하늘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 작전은 실패입니다. 공군력의 모든 것을 덩케르크 상공에 집중시키시오. 영국 공군 RAF 조종사들은 독일 공군과의 격렬한 공중전을 벌였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덩케르크 상공은 연합군 병사들이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처칠의 인간애와 불굴의 의지는 장비를 포기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었고 이 목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용기와 만나 거대한 힘을 발휘했다. 작전이 종료되었을 때 전 세계가 놀랐다. 군사적 지휘관들이 예상했던 4만 5천 명 구출 목표를 훨씬 초과한 33만 8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영국 본토로 귀환했다. 군사적 장비 수많은 대포, 탱크, 차량 등을 모두 상실한 대참패였으나 처칠은 이를 구출의 기적이라는 정신적 대승리로 승화시켰다. 덩케르크 작전이 끝난 직후 처칠은 이 군사적 패배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적 승리로 포장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영국 국민들은 병사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했지만 프랑스 전선이 붕괴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과 독일의 침공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1940년 6월 4일, 처칠은 다시 한번 하원의회 단상에 섰다. 그는 덩케르크의 구출 작전은 기적이지만 전쟁은 철수로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동시에 전달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다가올 시련의 깊이와 그 시련을 이겨낼 영국인의 정신력을 극적으로 대조시켰다. 윈스턴 처칠은 의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힘주어 말한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철수했다고 해서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철수는 승리가 아닙니다. 전쟁은 철수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겪게 될 고통과 시련은 이 구출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칠은 자신의 모든 연설 기술, 모든 수사적 기교를 동원하여 영국 국민의 심장에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침략에 맞서 싸우겠다는 영국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시적인 언어로 승화시켰다. 윈스턴 처칠은 단호한 어조로 영국 전역에 울려 퍼질 영원한 선언을 남긴다.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상륙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이 섬이나 그 큰 부분이 점령당하고 굶주리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꺾이지 않을 것이며 바다를 건너 무장하고 지켜진 우리 제국의 함대와 함께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해설자는 처칠의 노년의 투쟁이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65세의 처칠은 모든 물질적 힘과 군사적 논리가 패배를 예언했을 때 인간의 의지가 물질적 힘을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사례를 만들어냈다. 그의 정신력과 신념은 영국 국민들의 용기와 결합하여 절망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유럽의 멸망을 막아낸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었다. 그는 노년의 지혜와 끈기로 국가의 운명을 전쟁의 늪에서 건져 올렸다. 덩케르크 이후 영국은 히틀러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되었다. 1940년 가을, 영국 본토 항공전 배틀 오브 브리데이아이엔이 시작되면서 독일 공군의 UFTWAFF은 런던과 주요 도시들을 잔혹하게 폭격했다. 처칠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총리로서의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방공호가 아닌 지상에서 폭격당하는 런던 시내를 걸어다니며 시민들을 격려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해설자는 처칠이 노년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전쟁을 지휘했음을 설명했다. 처칠은 복잡한 군사적 세부 사항보다는 전쟁의 본질과 목표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전략회의에서 참모들에게 강조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히틀러를 이기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전략과 행정은 이 목표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승리를 향한 역사를 쓰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칠의 곁에는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 여사가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처칠의 불같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의 역사적 신념과 불굴의 용기를 끝까지 믿었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냉철한 조언자이자 가장 따뜻한 지지자였다. 클레멘타인 여사가 처칠에게 힘을 북돋아준다. 당신은 항상 외로운 길을 걸었지만 당신이 옳다고 믿는 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영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확신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처칠은 공군 조종사들의 희생에 깊이 감동했으며 그들의 용기를 전 국민에게 알렸다.
독일 공군이 격퇴되며 영국이 대전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처칠은 영웅적인 공군 조종사들을 기리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처칠이 공군 조종사들을 기리며 영원히 기억될 명언을 남긴다. 역사상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토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빚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끈기는 마침내 연합국의 승리로 이어졌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 승리의 순간까지 조국의 운명을 짊어졌다. 그러나 승리 직후인 1945년 처칠은 전후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다시 야인이 되었다. 처칠이 선거 패배 후 아내에게 당시의 심경을 표현한다. 국민들에게 전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쳤더니 이제 나에게 투표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군. 괜찮소?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소? 나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네. 그는 선거 패배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지적 활동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그는 위대한 역사서인 제2차 세계대전사를 완성하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77세의 나이인 1951년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여 냉전 시대에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며 노년의 정치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윈스턴 처칠의 삶은 끊임없는 권력 투쟁과 화려함의 연속이었지만 정작 그를 인류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1930년대 권력을 완전히 잃었던 고독의 10년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정치적 주류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로서 살았기에 세상의 화려한 기준들, 즉 내각의 지위, 언론의 찬사 대중의 인기를 좇는 환영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본질, 즉 히틀러의 야만성에 대한 냉철한 진실만을 추구했습니다. 1940년 5월 처칠이 총리직을 수락했을 때 영국은 대륙군이 포위되는 군사적 파산 직전이었고 내각은 평화협상론으로 분열되어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당장 전선을 방어할 공군력마저 잃는 극한의 상실을 겪었을 때 처칠은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외부의 지지대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움의 경험이 처칠의 영혼을 비로소 역사의 가장 깊은 진실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어나게 한 결정적인 순간, 바로 65세의 예언자 처칠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칠의 위대한 삶은 우리가 가진 모든 명예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의 통찰과 역사를 향한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개인의 야망이라는 눈을 감고 대중의 여론이라는 귀를 막을 때 역사의 심장이 열리고 자유를 수호하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지도자 처칠의 노년은 바로 이 역사적 시력이 가장 밝아지는 축복받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처칠 선생은 우리에게 조국의 고난과 희망을 역사적 통찰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고독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처칠의 마지막 행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라는 물질적인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결실기였습니다. 덩케르크에서 모든 장비를 잃었을 때 65세의 노년 정치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말의 힘뿐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투영된 연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상륙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들판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선언은 단순한 웅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설은 수십 년간 고독하게 역사를 공부하고 글을 써온 처칠의 모든 지혜와 경험이 압축된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난의 진실을 알려주었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내면에 잠재된 용기와 헌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처칠은 자신의 노쇠한 육체를 넘어선
언어라는 정신적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군사적 대참패였던 덩케르크 철수를 구출의 기적이라는 정신적 대승리로 승화시킨 힘은 바로 이 노년의 수사학에서 나왔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시력이 가장 밝아지고 삶의 지혜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윈스턴 처칠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은 오직 고난 속에서 빚어진 굳건한 신념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처칠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대한 교훈을 남긴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이다. 그의 끈기는 어떤 위대한 이상이나 종교적 가르침이 아닌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책임감을 끝까지 지켜낼 때 발휘되는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다. 시니어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독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칠이 65세라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절정을 맞이했듯이 여러분의 노년은 모든 경험과 지혜가 하나로 모여 가장 강인하고 빛나는 인격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로 새로운 승리를 선언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윈스턴 처칠 선생이 개인의 권력을 버리고 역사적 사명을 얻은 순간 여러분은 인생 후반기에서 무엇을 내려놓았고 그 빈자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